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과 만평부터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청와대 1일 드라마 청와대 사람들 G20 정상회의 비하인드 컷이다라고 해서 사진이 좀 실려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기에 있는 승무원들과 공군 승무원들과 악수를 하는 모습이 좀 있고요. 밑에 사진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사발면을 먹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들을 앞두고 이렇게 참모들과 긴급 회의를 하는 모습도 좀 실려 있고요. 이렇게 편안한 듯 보이지만 중요한 회의들이 많아서 굉장히 관심이 좀 많이 됐습니다. 소매를 걷어올린 모습도 좀 눈에 띄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징검다리 건너듯 폭우에 침수된 지하철역의 모습이 실려 있습니다. 어제 전국적으로 많이 폭우가 쏟아졌고요. 서울 쪽에서는 집중호우가 그야말로 쏟아졌습니다. 충무로역이 저렇게 물에 잠긴 모습도 보입니다. 경복궁 처마 밑에 비 피하는 관광객들, 갑자기 쏟아진 장대비로 이렇게 비를 피하는 모습들이 좀 실려 있습니다. 지금은 비가 보슬보슬 내리다가 빗줄기가 굵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이 강한 폭우 형태로 쏟아지기 때문에 비 피할 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화성 14형 시험 발사 성공 기념 음악, 무용, 종합 공연에 참석했다라고 해서 공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항상 옆에 리설주가 있었는데 이번엔 리설주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먹구름에 갇힌 의사당의 모습이 실려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을 했지만 풀어야 될 내치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잔뜩 찌푸린 하늘 속에 있습니다. 남양 귀국이다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했는데 준용이 내놔라라고 야3당이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준용 씨 특혜 취업이 본질이다라고 해서 지금 야당이 다시 공세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밥하는 아줌마들이라는 말, 이현주 국민의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한 말인데 이것이 추락하고 있는 국민의당 비행기의 꼬리까지 날려버리는 자충수가 되고 있다라고 만평이 그려져 있습니다. 각 당 지지율입니다. 민주당, 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 국민의당 이제 조금 아이스크림이 조금 남아있죠. 그것마저도 이현주 의원이 쏙 빼먹었다라는 만평이 좀 그려져 있습니다. 동네 아줌마, 미친놈들 발언에 이현주 의원이 민주당에서 보낸 간첩일 수도 있다.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라고 만평이 그려져 있습니다. 평양신문입니다. 부가가치나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 아니라고요? 밥하는 아줌마가 웬 정규직이냐고요? 라고 해서 이현주 의원의 말을 빗대어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영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두아 전 국회의원, 손소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일본 4시간 운전된 30분 강제휴식, 한국 5분도 못 쉬고 출발한다라고 해서요. 주말에 있었던 경부고속도로 버스 추돌 사고 기사를 크게 싣고 있습니다. 유럽, 일본 같은 경우는 버스 운전기사가 운전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최대 9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 사고를 낸 이 버스기사 김모 씨의 근무 일지를 보니까 수요일 날에는 15시간, 또 그 다음 날도 18시간을 일했고요. 금요일 날 하루 쉬고 토요일 날 18시간, 그리고 일요일 날 사고를 냈습니다. 일본, 유럽에 비해서는 거의 3배에 가까운 운전 시간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졸음운전이 안 올 수 있겠느냐. 물론 이제 이 김 씨를 편드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열악한 조건은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차와 부딪히자 운전대 검어졌다. 이 윗사진은 졸음운전하던 모습이고요. 운전대에 손이 없죠. 그리고 밑에 사진은 추돌 당시에 운전대를 잡는 모습입니다. 추돌하면서 잠이 깼다는 뜻이죠. 이 차 앞서가는 차가 이렇게 버스 밑으로 들어가 있는 장면을 보입니다. 관련된 리포트 좀 보고 오겠습니다. 예. 자, 하나 신문을 더 보겠습니다. 오늘도 저승사자와 달린다. 버스기사들이 졸음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운전대 옆 비닐봉지에 담긴 콩과 호두를 한 움큼 집어 입에 털어넣었다. 식사 후 몰려오는 졸음이 그에겐 저승사자다라고 해서 운전기사들이 이 졸음을 쫓기 위해서 끊임없이 입에다 뭔가를 넣어야 된다라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신모 교수님, 이 일본하고 유럽의 경우에는 이렇게 버스 운전기사가 충분히 쉴 수 있고 그러고 나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인 제도 장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앞서 잠깐 기사에서 봤습니다만 서너 배 이상을 더 시간을 들여서 운전을 해요. 그러니까요. 졸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당연하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졸리게 되고 예. 저게 이제 한 명의 인명피해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버스 사고가 나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인명피해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사실 지난번에 영동고속도로에서 버스가 승용차 5대를 예. 들이받고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 이후에 법을 제도를 바꿔서 최소 8시간 이상은 쉬도록 예. 법은 만들어놨어요. 근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 버스 회사들이 이걸 제대로 지키질 않는다는 데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8시간 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시간 8시간이에요. 그러면요. 출근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 퇴근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 쉴 때 실제 잠을 자는 시간은 8시간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운전대를 잡지 않는 시간이 8시간이면 된다라고 하는 법을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버스 회사들이 아마 버스 운전사들을 많이 좀 활용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이익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예. 실제 쉴 수 있는 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처럼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손 변호사님, 그러면 네. 이 지금 이제 화면에도 봤습니다만 버스 운전기사가 졸음운전한 것이 명백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제 노동 여건이나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 버스 운전기사의 책임은 면할 길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게 예. 범죄에 해당한다면 그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거기에서 그친다면 똑같은 문제가 다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당연히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최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법상 정해져 있는 것들은 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또한 뭐 근로기준법상의 어떤 예외 규정의 운수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또 이제 근무를 더 길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데요. 군대에서도 운전병 같은 경우에는 야간 보초, 이제 초병 근무를 이제 서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면이 부족하면 운전에 지장이 생긴다는 걸 누구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인데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이제 회사의 어떤 수익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 굉장히 안타깝고 누구나 두 번째, 세 번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섬뜩합니다. 이번 기회에 제발 이제 그 법령도 좀 더 정비를 하고 또 예. 만들어진 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난 영동고속도로에서 이 버스 추돌 사고도 있었고 또 화물차에 의한 졸음운전 사고도 매번 이제 강조를 해요,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버스 회사들이 이제 뭐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자체, 그러니까 노동을 보는 시각 자체가 좀 유럽이나 일본하고 좀 많이 달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 예. 뭐 손수호 변호사가 얘기를 했지만 이 근로기준법에서 예. 사주와 운전사가 서면으로 합의를 할 경우에는 초과 근로가 가능한 게 운수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분들도 지금 좀 초과 근무를 해야 수당이 좀 더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 맞물려 갖고 예. 과로 운전을 하는데 지금 지난 2월 달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만은 그거에 따라서 명확히만 하면은 그나마 그래도 좀 안전 운전이 많이 갈 것 같고요. 제가 과거 한 예. 20년 전에 그 유럽에 가서 그때 뭐 패키지로 다니니까 버스를 예. 타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안에 블랙박스가 있어 갖고 8시간 넘으면은 작동이 안 될 정도로 그 사람이 키를 못 쓸 정도로 엄격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에 좀 더 강한 예. 그런 조치들이 병행이 돼야 않은가 싶습니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제 졸음운전이 있으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급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이런 이제 장치들이 있지만 이것도 설치하는데 비용이 드니까 또 버스 그렇죠. 그게 한 회사들이 400만 원 정도 들고요. 그러니까요. 법으로 정해져서 지금 달게 돼 있는 상태인데 그게 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좀 약화된 그런 현상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매번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사실은 보안 장치가 필요하다, 뭐 이런 제도적인 보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다 말로 이제 끝나는 거고 꼭 이런 사고가 이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영상 좀 보겠습니다. 버스 한 대가 승용차를 깔아뭉개며 크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정우입니다. 사실은 이제 버스 운전기사 김 씨가 졸음운전이라고 하니까 이제 이 졸음운전의 실태에 대한 이제 분석 기사들이 오늘 조간신문에 많이 실렸습니다만 버스 회사로서는 또 자신들의 책임, 그러니까 노동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책임론이 제기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빠져나가기 위해서 다른 저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아마 이 운전기사가 이제 전방을 이제 제대로 보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부주의했다는 얘기인데 이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뭐 그 부분도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니까 블랙박스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뭐 졸음 운전이 있기 전에 뭐 하품을 한다든가 좀 이렇게 졸리는 증상을 보였다든가 그랬으면 이제 졸음 운전 가능성이 커지지만 그런 특별한 증상이 없다가 저런 사고가 있었다면 그냥 단순한 전방 부주의로 볼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운전대가 흔들렸다든가 아니다든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정황을 분석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근무 여건이 이렇게 졸음 운전을 유발한다든가 예. 너무 과로 운전이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분석을 해보면 근무 여건이 어땠는지, 그러니까 사실 8시간 휴식이라는 게 이렇게 잘 지켜졌는지 이런 예. 걸 지켜볼 때 사실 졸음 운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방 부주의 자체도 사실 집중력이 떨어질 근무 여건, 너무 과로로 인한 근무 맞아요. 여건 예. 때문에 전방 부주의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졸리면 않았냐. 자꾸 이렇게 이제 예, 주변을 예. 보면서 잠을 깨려고 하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뭐 누가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그 수사 당국에서는 과연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지 명확히 분석을 해줘야 되는 게요. 정말 엉뚱한 이게 운전을 하는 거는 그 예. 피해를 정말 전혀 자기는 주의 의무를 다 했는데 피해를 입는 저런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런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나올 뿐만 아니라요. 저 버스에 탔던 사람들도요. 예. 다쳤을 뿐만 아니라 저 트라우마는 어떡합니까? 자기가 그렇죠. 탔던 예. 차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그 초과 근무를 해서 그 버스 운전 기사를 좀 줄임으로 인해서 버스 요금이 좀 낮아지고 예. 이런 이익이 있었겠죠, 승객한테.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승객들이 원하는 게 저런 사고에 자기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저 버스에 타서 저런 가해자가 되는 경험도 있지 않겠습니까? 원하지 예.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요금이 좀 올라가더라도 우리도 안전 규정을 지키는 걸 이제는 다수의 그 시민들이 바라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 안전 규정을 어겼을 때 벌금을 정말 무지막지하게 매기죠, 버스 예. 회사에.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벌금을 좀 높인다든가 여러 가지 효용성이 있는 그 처벌 규정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 예. 살펴봐서 좀 이 부분을 다시 시정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좀 대책 보완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성형수술비 빌려준다며 고리대출, 유흥업소 여성 등진 대부업자 의사가 있습니다. 성형을 지원해주겠다,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병원을 콕 찍어서 그 병원에 가서 성형수술을 하고 대출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대출을 받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매달 원금과 이자로 100만 원씩을 갚아 나가게 됩니다. 당연히 이 대출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인터넷 음란방송에 나가거나 성매매를 해서도 갚아라라는 강요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성형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얻어서 취업을 해서 대출금을 갚으려고 했던 그 생각은 지나치게 순진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된 기사 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한 병원에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불법 대부업자 박모 씨 등으로부터 여성 고객을 알선받은 병원입니다. 박 씨 등은 유흥업 종사 여성들에게 접근해 자신이 소개해주는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는 조건으로 38%의 금리로 대출을 해줬습니다. 병원 측은 수술비의 30%를 대부업자에게 건넸습니다. 입금이 안 되면 너한테 불편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 가족들 가슴에 개못 박는 짓을 하지 말아라.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일부 여성들에겐 성매매와 인터넷 음란방송에 출연하라고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실을 알고 이를 협박수단으로 사용하였고 불법 대출에 당한 사람은 378명이나 됐고 이들은 겁에 질린 나머지 모두 10억 원 정도를 이자로 뜯겼습니다. 경찰은 불법 대부업자 박 씨 등 2명을 구속 입건하고 사건 관계자 25명을 재판에 넘겨달라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손 변호사님, 이게 이제 대부업체랑 이렇게 끼고 병원 성형외과 이게 병원들이 대부업체랑 끼고서 이런 일을 벌이는 건가요? 네,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일인데요. 예. 이게 대부업체가 먼저 병원에 제안을 한 것인지 예. 아니면 병원이 또 대부업체에게 이런 형식의 영업을 제안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찌되었든 의료법 위반입니다. 이제 병원 그리고 의사가 환자 소개료를 이제 지급했다는 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고요. 예. 그리고 또 이런 대부업자들도 대부업법이라고 줄여서 부르죠. 대부업계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예.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대부업체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한 또 이제 그 이율도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이율도 위반을 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하지만 이런 경우에요.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수위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런 행위를 해서 돈도 이제 벌고
그리고 또 다시 또 이제 그 나온 다음에 또 다른 그런 그 범죄를 이어나갈 수가 있는 그 유인이 되거든요. 예. 엄벌이 어느 경우에나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겠습니다만 예. 이렇게 질이 좋지 않은 범행을 범한 자들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이제 강남 일대 유흥업소에서 종사하는 20대 초반 여성인데 이들은 유흥업소 실장에게서 성형을 받아 예뻐지면 대우를 더 잘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업체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니까 사실 이 유흥업소의 실장이나 사장도 사실 관여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종업원들에게 성형 받아라. 좋은 돈 없냐? 그러면 돈 대출 받으면서 성형도 해줄 수 있는 곳이 있다더라. 뭐 이런 식의 가능성도 좀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그 사람들이 자금력이 있다 보니까 예. 이런 대부업까지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예. 그리고 또 대부업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한 다음에 유흥업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이번 사안도 그런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예. 학자금 때문에 이제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그걸 갚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경우는 종종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제 성형외과와 이렇게 연계가 돼가지고 이런 경우는 또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모두 합의 성관계는 아니다라는 박유천 사건 피고인 변호사 이은희 씨의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 박유천 씨와 성관계를 했지만 무고죄로 이제 고소가 됐다가 무고 혐의도 이제 벗어나긴 했습니다. 이 송 씨 주장을 보면 박 씨가 성행위를 시도할 때 하지 말라며 거부했지만 몸을 밀어낸 등의 강한 저항을 하지 못한 건 맞다. 그래서 이게 강제 성관계가 아니다라고 이제 법원은 판결을 했는데 하지만 화장실은 아주 좁아서 도망갈 공간이 없었고 또 저 자신이 앞으로 계속 일해야 하는 직장이기 때문에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아니다라는 변호사 이은희 씨의 얘기가 좀 실려 있습니다.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게 이제 강제 성관계냐 아니면 이제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재판부는 성폭행은 아니라고 이제 판결을 했어요. 그렇죠? 예. 성폭행이 아니라고 판결이 났는데 또 피해 여성에 대해서 무고죄도 아니라고 하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둘 다 기면 이렇게 왜 둘 다 아니라고 할까? 그럼 도대체 누가 잘못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 이런 범죄라는 건 기본적으로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입증을 못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게 입증이 안 됐을 경우에는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경우에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다 무죄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성폭행의 경우에 여기에서 이제 이런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이기 때문에 더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강제성 판단이라는 게 또 내지는 이런 업소에서 일하니까 합의가 있었다,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으니까 합의에 의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가 더 커지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심에서 이렇게 성폭행이 아니라고 나왔지만 좀 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업소에서 일한다고 더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와 그리고 또 강간, 성폭행이라고 부르죠. 이 사이에 중간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강간죄라는 게요. 의사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모든 성관계가 다 강간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고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서 항거 불능 또는 이제 항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해야만 강간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 중간지대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지대에 존재하는 경우에 강간죄도 성립이 안 되고 또 그러한 상황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경우에 무고죄도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 사안도 일단 검찰과 법원은 그런 상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가해자보다는 이제 피해자의 입장에서 좀 법조문을 해석하는 것이 좀 맞는 것 같긴 한데 그게 다 동정론 내지는 그런 이제 선입견 속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겠죠. 교사 10명 중 6명 여혐 경험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교사 10명 가운데 6명이 학교 내에서 여성 혐오 표현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치년이 좌빨 페미니 등 여혐 표현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이들이 이렇게나 많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 잘못된 어떤 성의식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티즌들의 사람 잡는 신상 털기다라고 해서 인천의 초등학생 살해 사건이 터지자 이 피의자들의 가족으로 지목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엉뚱한 사람들이에요. 죄 없는 사람들인데 공범인 박 모양의 아버지로 한 사람이 지목이 됐는데 이제 성직자라는 사람이 자식 교육을 어떻게 그리 엉망으로 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뭐 비난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아버지가 아니었고요. 김양 아버지, 주범이었던 김양 아버지가 근무하는 병원도 이제 신상 털기가 이루어졌는데 이 병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잘못된 곳에서 이렇게 사람을 잡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한남 패치라든지 강남 패치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속출한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은 끊임없이 반복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지만 다윗의 싸움은 계속된다라고 1인 시위 탄생 17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좀 모습도 보이고요. 맨 오른쪽에는 2012년에 수사 축소 혐의를 받는 검사에게 경찰 소환에 응하라라고 하는 경찰청 소속 이지은 경감의 모습이 있습니다. 1인 시위자에 대해서 기억한다라는 응답이 무려 49%에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1인 시 때문에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라는 응답에 대해서는 없다라는 응답이 98%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인 시위가 이제 정착이 되는 것 같죠? 그렇죠. 예. 민주주의의 이제 표현인 방식이지 않습니까? 예. 1인 시위 같은 경우에는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예.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면 여러 가지 생활의 불편함도 있지만 예. 1인 시위라고 하는 건 그다지 그렇게 사람들이 행동하고 생활하는데 큰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예. 본인의 의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예. 저건 권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예. 이제 1인 시위가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또 사람들이 많이 인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체적으로 유명인이나 특정인들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뭐 일반인도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각인이 많이 되고요. 저게 폭력적이지 않으면서 아주 평화적 방법으로 본인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또 힘없는 사람들이 법에 접근할 수 없을 때에 저런 예. 방법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해서 표현의 자유를 표현하는 방식이니까 아주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권장돼야 될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요즘 뭐 청와대 앞에서 시위하시는 분들 많은데 1인 시위의 효과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자, 10손가락이 없이 악마의 산을 오르다라고 해서요. 김홍빈 대장 10개 손가락이 등반 중 사고로 인해서 모두 이제 없어진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로 이제 난가 파르팟이라는 이제 봉우리로 올랐습니다. 14개 좌 가운데 이제 3개만 남았다고 하니까 대단한 집념의 사나이인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의 거짓말 의혹도 LG 윤지웅 시즌 아웃이라고 하는데 이 윤지웅 선수가 음주운전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전날 이병규 선수의 은퇴 기념 회식에 술을 마셨다라고 구두 진술했는데 사실은 이런 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도 모자라서 이제 거짓말까지 한 거예요. 이 야구 선수들뿐만 아니라 이제 스포츠 선수들의 음주운전 얘기가 계속 이제 빈번하게 나오는데 개선이 전혀 안 되네요. 이것도. 그러니까 새벽 2시에 이병규 가족들을 만나서 인사한 거는 맞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술자리가 벌어져서 5시까지 하고 6시 반 새벽에 이제 됐는데 이 건강하시고 또 뭐 호탕하고 그러니까 음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스포츠라는 게 뭡니까? 규칙을 지키는 이 소위 말하는 가장 정의롭고 바른 이 규칙을 정하는 그 예. 정신을 가리키는 곳이 스포츠인데 거기서 벗어났다 아웃되는 게 맞습니다. 아웃. 예. 시즌 아웃. 뭐 시즌 아웃이 아니라 영구 아웃. 뭐 시즌 아웃만 시켜야 되겠죠. 또 이제 뭐 3번 하면은 예. 3아웃이니까. 예. 네.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이 선수를 좋아하는 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모범을 좀 보여야 됩니다. 예. 지금 안 그래도 KBO가 분위기가 썩 좋지 않거든요. 예. 요즘 여러 가지 문제가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 안 좋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또 해당 선수가 음주운전까지 예. 했기 때문에 KBO 차원에서도 뭐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엄벌에 처할 것 같은데 글쎄요. 어찌됐든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예. 했다는 그 선수의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이현주 국민의당 원내수석 부대표의 발언이 어제도 저희가 아침에 다뤄드렸습니다만 어제 하루 종일 이제 이 얘기가 인터넷에 상위에 랭크돼가 있었는데 파업 급식 노동자들에게 미친 X라고 이제 얘기를 좀 했죠. 이현주 의원 쪽에서는 사적 대화를 보도한 SBS의 유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리사들은 그냥 밥하는 아줌마다. 민주당 정의당에서는 국민에게 사죄를 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한 표현을 잠깐 좀 화면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한 얘기 자체만 이렇게 놓고 보면은 뭐 급식 중단 때문에 화가 난 엄마들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내가 이제 전달해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어느 학부모들이, 물론 아이들이 급식 중단되기 때문에 도시락 싸가고 김밥 먹고 짜장면 먹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급식 노동자들에게 욕을 하고 뭐 간호조무사보다도 못한 양반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는지 그건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이현주는 그렇습니다. 그 아줌마들이 뭔데 다시 좀 돌려주죠.
그 아줌마들이 뭔데 쉽게 말하면은 간호조무사가 되는 것보다도 더 쉽게 된다. 옛날 같으면은 동네 아줌마다. 그냥 아줌마들 조금만 교육시켜서 밥하라고 하면 되는 거다. 이런 사람들이 왜 파업을 하느냐. 이제 이 논리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인식에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요. 약간이 아니라 예. 큰 문제죠. 우리 애들의 밥을 해주는 사람들이고요. 예. 저기에는 뭐 교육시켜서 하는 게 영양사도 가 있고요. 그 안에서 철저하게 위생 그런 교육들을 다 받으신 분들이 와서 우리 애들의 밥을 해주는 거거든요. 저런 생각을 갖고 예. 있을 건 진짜로 상상조차 못하는 예. 조금 교육시켜서 아니 그러면은 조금 교육시켜서 하는 국회의원 그 의원회 간의 그 식당에서는 그런 아줌마들한테 예. 밥 먹는 건가요? 저분도? 아주 진짜로 뭐 경악을 할 정도로 저는 실수 중에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근데 예. 진짜 실수인지 평소에 저런 생각을 가졌는지 그것도 좀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된다. 근데 이현주 의원이 이제 평소에도 사실은 이제 말이 여러 논란을 좀 불러일으키는 말이 맞는데 어떤 분이세요? 뭐 저희들이 가끔 언론에서 이제 얘기는 했습니다. 뭐 이제 국민의당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발언한 내용들 보면 좀 강하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예. 본인의 생각을 뭐 가감 없이 얘기하는 건데 그게 옳은 말을 하면 좋은 거지만 예. 사실은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뭐 이제 제 그 해명한 부분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엄마들의 얘기를 전원을 전했다고 그러는데 엄마들이 저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저는 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더라도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기자와 전화 통화를 한다는 것이 물론 그게 기사화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본인이 뭐 기사화 하지 말라더라고 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대화하는 과정에 저런 표현을 썼다고 하는 것은 저는 평소에도 저런 생각을 갖고 계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자기 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기자와 전화하는데 저런 말들이 욕설이 섞인 말들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나오기가 힘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판할 수는 있어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 상황에서 저렇게 정규직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입장은 표현할 수 있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저기에 나와서 그 집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폄훼하는 발언이 있고요. 예. 욕설이 섞여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도 인격적인 존재이고 예. 그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본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치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일을 하는 것처럼 예. 표현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은 이제 도덕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데 하물며 국회의원이라고 하시는 분이 특정 업종에 대해서 저렇게 비하적인 표현을 썼다는 것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얘기는 박진아 아나운서 얘기 조금 더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이 어제 하루 종일 논란이었습니다. 파업 중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 급식 조리사에게 이 의원이 막말을 쏟아냈는데요. 그 후폭풍이 거셉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단히 뿔난 채로 어제 국민의당 당사 앞에 모였는데요. 이들은 이 의원의 발언을 놓고 반노동적이고 반여성적인 발언이었다며 대국민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급식실에서 1시간만이라도 일해보고 그런 소리를 해보라며 급식실 노동이 얼마나 힘든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막말 논란이 일자 결국 이 의원은 해명에 나섰는데요. 학부모로서 급식질이 떨어지는 문제에 분개하면서 나온 얘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처 입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다면 유감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온라인 서명운동까지 나서면서 이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담으로 가보겠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안겨주고 여성 노동자들을 모욕한 이현주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 아울러 노동자와 여성을 비하하는 사람을 원내 수석 부대표로 임명한 국회의원이 공식적 사과와 함께 해당 의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한다. 이도하 의원님도 이제 국회의원을 지내셨으니까 국회의원은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잖아요. 공식적인 인터뷰 자리든 아니면 사석이든. 이현주 의원은 사적인 얘기를 한 것을 언론이 보도했다고 유감이다라고 했어요. 왜 사사롭게 한 얘기를 언론에 보도하느냐라고 하는데 저런 인식도 좀 문제예요. 그럼 기자하고 얘기할 때는 뭐 사적으로는 뭐 욕해도 되는 건가요? 예. 기본적으로 사실 언론이라는 거는 국민들을 대신해서 그 국회의원들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하는 예. 거죠. 사실 저희가 솔직히 의원들끼리
언론만 없으면 뭐 국회의원 하기가 제일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예. 그러니까 언론이 제일 무서운 대상 중에 하나죠. 유권자들과 동일하게. 그리고 유권자들은 가까이 있지 않은 때도 있지만 언론은 항상 가까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언론에 있는 선배가 제가 처음 국회의원이 됐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유리 상자 안에 산다고 생각해라 이제부터. 네가 하는 말, 행동 모든 게 밖으로 노출되고 평가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렇지 예. 않으면 실수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해주시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이제 이현주 국민의당 그 원내 수석 부대표 지금 원내 수석 부대표죠. 그러니까 예. 원내 상황과 관련돼서 언론 접촉도 많을 뿐더러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예. 초선 의원이나 뭐 언론과 접촉이 많지 않은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예. 그리고 당이 어려운 때 조금 더 조심했어야 됐지 않나 싶고 제가 또 안타까운 건 사실 저는 2005년에 지금 존 로버츠 현역 그 미국 대법원장이 처음 대법관이 될 때 청문회에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집 안에서 일하든 집 밖에서 일하든 뭐 여성분들이 일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전업주부란 표현을 쓰잖아요.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리고 예. 집 밖에서 일하는 경우를 뭐 워킹맘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그 대법관이 청문회를 하면서 집 안에서 일하는 여자분들, 집 밖에서 일하는 여자분들. 예. 그러니까 이 노동의 가치를 같이 두고 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죠. 그게 2005년이어서 제가 우리는 그때까지 그렇게 그 집 안에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그렇게 가중치를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표현을 보고 아 정말 좋은 표현이다. 우리도 이런 표현을 써야겠구나. 예. 제가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것처럼 사실 이제 저런 그 비정규직 노동자든 또 어떤 노동을 하든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저렇게 평가를 달리한다는 그런 그 특히 여성으로서 그런 표현을 한 게 또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민주당 이제 소속이었다 국민의당으로 이제 옮겨갔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 진보라고 제가 뭐 말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노동에 대해서 노동자들에 대해서 보는 시선이 조금 이렇게 앞서가시는 쪽 아니었나요? 이제 그런 정당에서 일하시던 분이 갖고 있던 그 밑바닥이 그냥 그대로 드러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좀 헷갈릴 정도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발언이 과거에 있었던 이제 교육부 공무원의 이른바 국민을 개돼지로 봤던 발언. 그러니까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이 비정규직 급식 이 노동자들을 그냥 동네 아줌마로 보는 인식이 비슷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원내 수석 부대표의 발언을 단순히 개인의 발언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이번 발언에 유불리만을 계산한 채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이번 발언이 노동자와 국민에 대한 국민의당의 자기 고백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제일 이제 문제되는 거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영화에 나오는 대사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온다라는 아니 신분제 공고하는 영화 대사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제 공고하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 하면 우리나라 사회가 미국처럼 점점 신분 사회로 고착화되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기사대로 제가 말을 했다면 그거는 제가 완전히 말이 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밤에 거의 잠을 못 자고 아침부터 일을 해서 과로를 하는 것 때문에 술을 좀 먹어서 이야기를 잘 하다가 너무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몰아붙이고 해서 저도 좀 불쾌한 게 있고 그래서 막 마음에 없는 막말도 하고 막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싸우려고 논쟁하려고 간 자리가 아니잖아요. 네, 예, 술이 취하는 바람에 그냥. 그런 기본적인 자세 가지고 어떻게 고위공직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기사 댓글을 막 지난 며칠간 계속 밤에 못 자고 보면서 정말 제가 잘못했구나. 정말 죽을 죄를 지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글쎄 뭐 두 사건을 같이 이제 균등선상에서 이제 비교하는 게 뭐 적절한지 아닌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판단하셔야 될 텐데 일단 저 때가 생각난다라는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우리 사회의 다수의 국민 또 다수의 노동자들을 저런 식으로 이렇게 개돼지
그러니까 뭐 자신들이 이렇게 높이 있고 이제 이 민초들은 밑바닥에 있다 이런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 않으면 저런 인식, 저런 말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아마 해석을 하시는 것들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당 이름도 국민의당이잖아요. 예. 그래서 국민의당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그중에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인사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끝내냐면요.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의 큰 길을 걷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끝납니다. 예. 그런데 뭐 이현주 의원의 본심이 어떤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이현주 의원은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또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좋은 직업이죠. 그런데 그건 좋겠습니다. 그 자체로는 뭐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예. 간호조무사, 요양관리사, 조리사 등등을 싸잡아서 비하하는 이런 예. 이야기를 했거든요. 비하하는 듯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비하를 한 거죠. 예. 이런 이야기 했다는 게 국회의원이 정말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좀 안타깝고 실망스럽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국민의당 차원에서도 이거를 그냥 가만히 있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당 차원에서의 어떤 사과를 하기도 그렇고 또 이현주 의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기도 예. 지금 상황에서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한 것 같긴 한데 이현주 의원의 해명도 사실은 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발언으로 나의 발언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비정규직이 있다면 유감이다. 당연히 상처를 받았죠. 상처받은 비정규직이 있을 것이다. 뭐 있으면 사과한다가 아니라 당연히 상처받은 수많은 그런 비정규직에 대해서 그리고 예. 국민들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예. 정청래 전 의원이 이제 트위터에다 패러디를 했는데 국회의원이라는 게 솔직히 별거 아니다. 옛날 같으면 조금만 교육시켜가지고 하는 거다. 동네 아줌마에게 왜 세비를 줘야 하나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진짜 국회의원 별거 아니에요. 의원님, 이제 이대 의원이 국회의원 별거 아니죠. 이렇게 또 말하면 또 잘못된 건가요? 어쨌든 우리 민의를 대표해서 우리가 뽑아가지고 국회로 보낸 건데 그 민의를 대변하고 대표해야 될 분이 민의를 거꾸로 짓밟아버리는 형태가 되니까 정말 국회의원 별거 아니다. 얼마든지 소환해가지고 국회의원 배지 떼버리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국민소환제라든가 국민해상권 이런 것들이 이제 개헌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거고요. 예. 정청래 의원이 또 싸잡아서 하는 것도 그것도 뭐 맞는 말은 아니지만. 뭐 누워서 침 뱉기죠. 뭐. 예, 개인적으로 저런 말을 한다는 것이 자질상의 문제. 예. 한 사람, 국회의원들 사실 보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훌륭하잖아요. 또 모아놓으면 또 이상한 집단이 되고요. 또 예. 저렇게 또 막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치란요. 제가 보기에 말공장이거든요. 예. 진짜 국민이 듣고 싶은 말, 자기가 해야 될 말 이것들을 아주 생산을 잘 하셔야 되는데 저렇게 불량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시면은 저 점포는 이제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발언, 그러니까 유감을 표명했는데, 그러니까 유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제 앞서 잠깐 봤던 이제 나양욱 전 교육관은 뭐 죽을 죄를 졌다라고 했는데 파면됐고 그게 이제 좀 너무 과하다라고 소송 걸었는데 또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 이제 계속 파면 상태입니다. 근데 그 나양욱 전 교육관의 사과 수위와 이 이현주 의원이 지금 유감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데 그걸 사석에서 보던 SBS도 유감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억울하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기는데 사과 수위는 어때요? 아주 낮죠. 그건 저는 형식적이라고 봐요. 유감 표명은요. 국회의원들이 늘 하는 행동이잖아요. 무슨 문제 발생할 때마다 유감을 표명한다.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 그 말은 뭐냐면 사과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고 누구에게 미안한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돼요. 저기 보면요. 혹시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으면 그건 명확하게 누군지도 얘기를 안 해요. 혹시? 그런 거잖아요. 그 말은 결국 사과를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유감 표명은 어쩔 수 없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지금 뭐 다른 당들이 공격을 하니 피해가겠다고 하는 그런 뭐랄까요, 뭐 꼼수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하면요, 그분들한테 명확하게 본인이 뭐 욕설을 섞어서 아니면 폄하하고 비하했던 그분들 뭐 영양사든 조리사든 그분들에게 정말 미안한 감정이다. 제가 잘못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유감을 표명하고 혹시나 제 말에 대해서 상처를 받은 분이 있다면 유감을 표명하는데 이거는요, 제가 볼 때 진정성이 1도 없는 요즘 표현으로. 요즘 1도 없다 그러거든요. 이게 진정성이 1도 없는 표현이고요. 정말 그야말로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아직 진정으로 이게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 안 한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SBS가 개인적으로 얘기한 내용을 보도한 것, 이게 보도 안 됐으면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보도한 것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같고 왜 사적인 얘기를 보도했느냐라고 지적을 하는 걸 보면 제가 볼 때 정말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나 그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보다 정말 재수 없어서 걸렸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더 많이 갖고 있다고 봅니다.
자, 이현주 의원의 발언은 사실 지금 문준용 씨의 이 제보 조작 사건으로 휘청거리고 있는 거, 뭐 휘청이 아니라 거의 난파 직전에 있는 국민의당, 앞서 이제 만평에도 있습니다만은 추락하고 있는, 안 그래도 추락하고 있는 비행기의 꼬리까지 스스로 이제 총으로 쏴서 떨궈버리는 꼴이 형국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계속 이제 강하게 나오니까 우리 국민의당을 만만하게 봐서 이러느냐, 이제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정말 턱없는 행동을 할 때도 목 끝까지 얘기가 나오면서도 참고 또 참았습니다. 국민의당 협조 없이 어떤 것도 해낼 수 없으면서 국민의당이 만만한지 끊임없이 짓밟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만만한지 끊임없이 짓밟고 있다. 조리사들이 만만한지 짓밟고 있다. 이런 표현을 또 빗대어서 패러디 하시는 분이 또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본인이 당하는 건 굉장히 이렇게 민감해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은 조금 둔감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거 뭐 언제까지 제가 이 얘기를 끌고 갈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이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같은 국회의원을 한번 지내셨기 때문에. 사실 국회에 있으면 어쩌면 지금 국민의당 사람들은 좀 피해의식을 갖고 있을 수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니까 뭐 이런 일들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 원인 제공을 한 사람들이 국민의당 사람들이 이 모든 문제를 만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예. 이제 뭐 여당이나 검찰이 없는 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제기가 또 부적절해 보이고 또 이럴 때일수록 지도부가 자중하고 조심하고 예. 또 이렇게 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언론이 얼마나 무서운지 어려운지 알면서도 저런 예. 잘못된 표현을 하고 이런 것도 사실 이현주 의원이 좀 더 반성을 크게 하고 자세를 낮추면 또 이 예. 부분도 또 용서할 여지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언론 탓으로 돌리거나 예. 우리가 이렇게 뭐 음모에 빠져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다. 잘못한 것 비해서 예. 더 크게 이제 처벌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예.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개돼지 발언을 했던 나향욱 교육관은 파면됐습니다. 이 발언을 한 이현주 의원은 시간이 지나면 또 묻혀서 다시 국회의원 배지를 달 가능성이 높겠죠? 예. 뭐 높을지 안 높을지 모르지만 지켜봐야죠. 이두아 전 의원님 말씀에 용서할 여지가 있다는데 용서해주면 안 됩니다.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의당으로서는 악재가 계속 겹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좀 반격을 좀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새 야당이 꼬리가 몸통 흔들면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꼬리는 이제 증거 조작 사건이고 몸통은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입니다. 야3당은 여전히 문준용 씨가 이 취업 특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의혹을 끊임없이 이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준용 그래서 특검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야당들이 나오자 국민의당도 이제는 강공 국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 이제는 추자도 꺼내지 말아라. 그냥 미애 대표라 하겠다라고 김동철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관련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의 대선 공작 게이트는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민주주의를 짓밟고 헌정을 유린한 죄에 해당합니다. 당원 이율이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박지원 위원장 스스로의 말로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DJ로부터 정치를 배웠다는 박지원 선대위원장에게 행동하는 양심에 기반한 행동을 김대중 대통령께서 가르치셨고 그것을 잊지 말기를 촉구합니다. 정치적, 법적 양심을 가져주십시오. 제가 아침 방송에서 머리 자르기는 안 된다 라고 한 날, 제 발언을 한나절이 지나서 문제 삼던 날, 그 시간에 박지원 대표와 이준서 최고위원 사이에 통화 기록이 들통이 났습니다. 36초간의 짧은 통화에 무엇을 주고받고 할 것이 있느냐라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최종 컨펌을 하는 시간은 36초로 충분하다 보여집니다. 우리 당에서는 출자도 꺼내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미애 대표라고 하겠습니다. 집권당 대표가 사실상 수사 지침 그리고 결론까지 제시한 마당에 검찰 입장에서 구속영장 청구라는
과잉 충성에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닌가. 예, 뭐 추미애 대표의 추자도 이제 꺼내지 말라니까 이제 미애 대표라고 하겠다는 이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얘기도 좀 있었고요. 근데 추미애 대표가 연일 이렇게 강공으로 나오는 이유가 뭘까? 오늘 한국일보에서는 청와대와 여권 지도부의 교감설이 흘러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권 관계자인데 대표와 원내대표가 국민의당을 향해 한 목소리로 비판한 것이 청와대와 내부 조율 없이 이뤄질 수 있었겠느냐.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당장 지방선거가 있는데 우리가 무리하게 처리한다면 네거티브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자, 이 강경 대응을 놓고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묘하게 교감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들이 흘러나옵니다. 이도 의원님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지금 그 뭐 야당 입장에서 예. 국민의당 입장에선 저런 얘기를 할 여지도 있겠지만요. 예. 사실 그렇지만 뭐 이렇게 지금 정계 개편을 인위적으로 한다든가 예. 아니면 여당하고 청와대가 저런 교감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고 보기에는 그 당면한 과제가 너무 많지 않나. 예. 이런 걸 하기보다는 지금 개각을 하는데 조각도 지금 반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경도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뭐 북한 위기도 사실 뭐 6.25 이래 최대 위기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와 그 여당이 그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하기 위해서 야당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저런 노력을 기울인다? 저는 그걸 믿고 싶지도 않고 사실일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매일경제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나옵니다. 추미애 대표의 강경 발언은 의도된 공격인가 물음표를 좀 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나 조대혁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야당이 이에 반발해 국회 일정 보이콧 등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 대표가 앞서 국민의당을 자극해 먼저 보이콧 카드를 쓰게 해버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또 조대혁 후보자의 임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이렇게 자극적인 발언을 연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도 있고 뭐 또 다른 언론에서는 내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앞두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들을 이제 자기 편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추미애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있고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예 싹을 잘라버리자. 예, 호남에서 또 이렇게 살아나서 이제 자신들을 괴롭힐지도 모르는 국민의당을 아예 이번 기회에 잘라버리자. 뭐 이런 차원에서 의도된 발언이다. 이런 해석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난무합니다. 좀 뭐 복합적인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예. 뭐 그런 것들이 뭐 충분히 녹아들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이 타이밍인가요? 협치, 뭐 협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뭐 추경이 그렇게 급하다 그래서 대통령까지 국회에 가서 연설하신 마당에 과연 이런 분쟁으로 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고요. 뭐해서 국민의당이 보이콧한 뭐 하는 것을 먼저 쓰게 했다는데 벌써 오늘 청와대가 아침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뭐 조대엽 송영무는 오늘 임명은 안 하겠다. 좀 더 지켜보겠다. 그런 걸로 봐서는 그런 교감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크게 작동을 하는 것 같지 않고요. 아까 말씀하신 정치공학적인 몇 가지 시나리오가 분명히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좀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존재감도 드러내면서 전국 운영을 당 쪽으로 한번 끌고 와보는데 타이밍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잖아요. 이제 발부 여부가 이제 곧 가려질 텐데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속았다라고 주장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분은 나도 이유미에게 속은 거다. 나도 조작된 걸 몰랐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검찰은 그렇게 보질 않고 조작에 가담한 공모한 가능성, 혐의가 있다라고 이제 본 거잖아요. 뭐 미필적 고의란 말도 어려운 말도 나옵니다만 그러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선에서 끝나는 것인가? 이분은 사실은 지도부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지도부와 이유미 씨를 연결시켜주는 중간고리였거든요. 그러면 이 혐의는 여기서 그치는 건가? 아니면 그 이후에 박지원 전 대표라든지 뭐 안철수 전 후보라든지 이런 당 지도부까지도 계속해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 구속영장 청구가. 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지금 유죄는 아니죠.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여러 가지 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작 가담인지는 좀 신중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게 이유미 씨가 조작을 한 건 사실이죠. 자백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다음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미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작된 정보를 이제 자료를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이 자료, 조작 여부를 제대로 가리지 않고
알면서도 예. 즉 이유미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사실 제가 이걸 사실상 조작한 거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에 이제 그 보도 요청을 하고 또 당에도 다시 한번 2차 보고를 하면서 이게 유포되도록 했다는 건데요. 이렇다면 조작에 직접 가담, 즉 이유미 씨와 함께 조작을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조작된 것이 유포되도록 했다, 유포했다. 예. 이런 점은 분명히 그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합니다. 예. 그렇다면 같은 의미로 혹시라도 조작 사실을 알고 언론의 이야기 또는 브리핑을 했던 그런 정치인들이 모두 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같은 지위에 설 수 있습니다. 예. 또는 조작됐다는 점을 알고 이제 확실하게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유포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예. 이게 조작됐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어쩔 수 없지 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언론 상대 브리핑을 했다면 이거 역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지 그리고 예. 또 과연 어떤 이유로 발부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지금 국민의당에서 이 사건, 이 조작된 제보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공격을 했던 정치인들에게도 법적으로 유사한 지위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게 조작에 있어서 공모 여부는 사실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진술이 계속 엇갈리니까. 대질신문까지 했지만 이게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검찰에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하니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작에 공모하진 않았더라도 이게 허위사실일 수 있지만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유포를 하는 행위를 하면 이것도 처벌이 되니까 그래서 영장을 청구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명할 자료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이유미 씨한테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 자료를 받기 전에 알고 있는 기자한테 미리 문준용 씨 관련해서 뭐 보도를 할 게 있으니까 그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게 진술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제 허위 사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유포로 준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작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발표를 강행했을 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필적 고의라고 좀 뭐 표현을 씁니다만 이제 그런 것과 관련돼서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영장이 발부된다면 더 윗선까지도 갈 수 있다는 뜻이 되니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제보 조작 파문 국민의당 안철수 정계 은퇴론이 시끌합니다. 어제 이 대선 패배 평가 토론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강경태 신라대 교수의 얘기는요. 안 전 후보가 결자 해지를 위해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좀 했고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요. 이 후보 자체의 자질 문제였다. 전략을 잘 짰다고 안 전 후보가 당선됐겠느냐. 후보의 상품성,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V 토론을 하면 할수록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그 상품 자체가 좀 좋지 못했기 때문이지 무슨 전략이 잘못돼서가 아니다라는 토론도 나왔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정계 은퇴론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안철수 후보가 속초를 방문해서 한 네티즌이 식당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식당이 속초에서는 꽤나 유명한 맛집인데 관광을 간 것인가 이 와중에 여행을 간 것인가 하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저는 후보 쪽에서는 그냥 누구 만날 사람이 있어서 간 거지 여행 간 게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마 이제 안철수 전 후보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죠. 지금 사과할 타이밍 자체가 놓쳐버렸거든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의적 책임이나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도 일부 사과를 했다고 하면 조금 여론이 수그러들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걸 안 하고 계속 버티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검찰 구속 영장이 발부된다고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안철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인데 본인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본인이 대선 패배를 한 뒤에 적극적으로 다음 대선에 준비할 모습을 여러 방면으로 보여줬거든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물러나는 상황이 되지 않는 이상 본인이 직접 나서서 뭐 정계 은퇴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기 상당히 힘들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으로 떠나거나 외국에 떠나서 1, 2년 정도 있다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정계 은퇴라는 표현보다는 뭔가 새로운 공부를 하거나 새로운 어떤 기회를 갖겠다. 이런 정도의 표현을 하고 떠나지 않을까. 떠난다고 하면 그런 예상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 대선 평가 토론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안철수 전 후보는 지난 대선 때 자신이 패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문재인 캠프 쪽,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쪽에 지나친 네거티브 공세에 자신이 당했다 이제 이렇게 많이 믿고 계셨었잖아요. 근데 진짜 정작 네거티브는 이제 이 국민의당의 한계 이제 드러났는데
정말 상품 자체가 이제 질이 떨어져서 패배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런 네거티브 공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서 그래서 떨어진 걸까요? 근데 뭐 역사는 항상 승자 입장에서 쓰여지는 거지 약자 예. 입장에서는 안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뭐 본인의 자질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는 것 떠나서 패배했다는 자체로만 해도 지금 본인이 얻고 가야 될 책임감과 또 그 뒤에를 다 뭐 수습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하는 이 모습을 보이니까 자질에 대한 도전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4차 산업혁명 얘기하고 이럴 때는 굉장히 우리가 좋게 봤고 새정치 얘기할 때 좋게 봤지만 지금에 보이는 그런 행동들은 예. 과연 지도자로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예. 가장 앞선에 설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오니까 그 점이 자질의 문제고 또 네거티브를 이겨내는 것 자체도 후보의 자질이거든요. 그런 게 예.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수습하느냐 등등이 했을 때 지금 뭐 고민은 많겠지만 결단의 순간들은 온 것 같고요. 빨리 국민들 앞에 어떤 모습이라든지 빨리 얘기를 해서 예. 당일인 걸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속초에 가서 좋은 분 만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좋은 식당에서 밥 먹는 것도 좋지만 빨리 국민 앞에 서라. 그럼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에 왼발이 아파서 법정에 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미안해서 이재용 부회장을 피하나라고 매일경제신문에 좀 실려 있습니다. 이 회장 부회장은 변호인 조언 따라서 증언을 거부한 데 송구스럽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해서 모두 성실하고 성실히 답변하고 싶지만 변호인들의 강력한 조언에 따라 증언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닫힌 입 이재용 방어 전략 통할까라고 해서 진술 거부와 증거 능력 부정이라는 이 부회장 측의 두 가지 전략이 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법조계 전망이 엇갈린다. 뭐 뇌물 사건이니까는 직접 증거보다는 수첩 등과 같은 정황 증거를 놓고 유무죄를 판단한다. 수첩이 직접 증거로 채택이 안 됐다고 이 부쟁에 반드시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이재용 3차 독대 날 최순실과 8번 대포폰 통화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이 전화가 이제 독대,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독대 전후로 상당히 많은 횟수가 있었고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 서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긴밀히 연락한 상황이 좀 조사가 드러났습니다. 이도 의원님,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발이 아프다, 발을 찧었다라는 얘기가 이제 좀 들려오고 있고 또 주말에는 한재 주간지가 정신적으로 약간 이상이 있다라는 보도도 했는데 이제 교도 당국에서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 지금 건강 상태는 큰 이상이 없다라고 이제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잘못된 보도 이미 드러났습니다. 근데 자꾸만 건강 이상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의도적인 것인지 진짜 어디가 안 좋은 것인지 교도 당국은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변호인들 중에 일부가 사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면요.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구속 만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 사건이 사실 구속 만기를 넘겨서 증인 신문을 할 필요가 있고 심리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구속 만기가 돼서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전략을 짜고 있다면 건강과 관련해서도 변호인들이 이런 얘기를 이제 유포할 가능성도 있죠. 근데 이제 변호인들이 얘기를 한다면 그런 전제고요. 그리고 또 교정 당국에서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그 전직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인물은 요 관찰 인물이라고 해서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관찰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건강 상태도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요.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까 봐 여러 가지 상황을 살피고 있기 때문에 교정 당국에서는 건강 상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법원에서도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 상황이 어떤지. 근데 이제 저 발가락을 찢고 저런 얘기는 일정 부분 있을 수 있는 게요. 이제 100일이 넘었기 때문에 구속 기간이 저렇게 길어지면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집중력이 좀 떨어져요.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생활에 변화가 있으니까 저런 뭐 발을 찢는다든가 저런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는데 뭐 이렇게 구속 만기라든가 보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사실 그거는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판단할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의견을 받고요. 검찰에서는 그런 의견을 할 때 의사가 다수 포함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제 참고해서 그 의견에 기초해서 이 뭐 불구속 상태의 재판 여부를 판단하지 그냥 법원에서 이렇게 다른 그 보석 상황과 같이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건입니다.
뭐 변호인들마다 좀 얘기가 달라요. 그렇죠? 어떤 변호인은 되게 심각하다라고 하고 어떤 변호인은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데 정작 유영하 변호인은 이제 얘기를 안 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뭐 벽 보고서 중얼중얼거린다 그리고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밥 달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제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교도당국 보냈는데 그런 보도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것인지 그리고 정말 이 발 상태는 어떤 것인지를 그 대표 변호인격인 유영하 변호사가 좀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소상히 밝히는 게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밝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박근혜 이것도 전략이에요? 변호인들끼리 서로 엇갈린 얘기 꺼내는 것도 변호인 측의 전략이에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접견하는 변호사가 많지 않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직접 만나고는 변호사들끼리 이렇게 말이 정반대로 엇갈리는 것 자체가 글쎄요. 똑같은 상황을 두 명이 보고 저렇게 반대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뭔가 좀 생각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변호인단의 전략일 수도 있다. 이 그럴 뜻입니다.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몇 명 지금 접견을 실제로 하는 변호사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뭐 보석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또 동정 여론이 좀 이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불리할 게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좀 의혹을 가지고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영선 전 그 행정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고요. 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도 불출석했고 또 이번에도 본인의 재판은 처음 안 나간 건데 또 이제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용 부회장이 또 증인으로 채택돼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본인과 정말로 뭔가 본인의 부채의식, 좀 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재판에는 나가지 않으면서 좀 마주치는 것 자체를 회피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앞서 잠깐 이제 이현주 의원 얘기도 꺼냈습니다만 국회의원이고 또 나라를 이끌었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좀 당당하게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피하거나 좀 모면하려고 뭘 하는 것보다는 국민 눈에 자꾸 그렇게 비치기보다는 그냥 그래도 우리가 뽑았던 대통령이었고 국회의원이면은 좀 당당하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깨끗하게 시인하고 이런 모습이 좀 기대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외치 강행군 끝낸 문 대통령 쌓여있는 내치 숙제의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숙제가 산적해 있죠. 바로 이제 송영무 조대호 후보자인데 임명을 좀 늦추기로 했어요. 원래 오늘쯤에 임명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야당을 하루 이틀 더 설득하겠다는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반대하는 야당 체면을 세워주고 또 송영무 조대호 후보자에 대해서 나중에 임명 강행을 하기 위한 명분 쌓기다라는 해석이 좀 있습니다. 굳이 한 명만 날린다면 여당에서는 조대호를 날리고 야당에서는 송영무를 날렸으면 한다라는 얘기 나와 있는데 굳이 날린다면은 근데 여기 사실 한 명 더 있어요. 탁현민 행정관. 굳이 날려야 한다면 누굴 날리는 게 청와대 입장에서 누굴 날리는 게 그나마 둘을 살리는 겁니까? 만약에 청와대가 선택을 한다면 저는 송영무 후보자는 지명을 할 것 같고 임명을 할 것 같고 조대호 후보자를 포기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선택을 한다고 하면. 날린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뭐 제목에 그렇게 돼 있네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 국방개혁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 틀을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송영무 후보자를 날릴 경우에는 날린다는 표현을 또 제가 썼네요. 어쨌든 임명을 안 할 경우에는 국방개혁이 상당히 차질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육사 출신 중심의 어떤 군 조직을 개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을 물론 둘 다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지만 한 명을 굳이 선택한다면 국방개혁 쪽에 더 무게를 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동연 지금 경제부총리가 일자리 추경 문제 때문에 계속 야당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설득을 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이 포기를 해라. 그러면 해줄 수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는 둘 다 포기할 수는 없고 포기를 한다면 한 명은 좀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시각이 엇갈리는군요. 자, 여름 휴가철인데 문재인 대통령 최대 열흘 이상 실가차 추가에 관가 관심 집중인데 뭐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휴가 그대로 다 쓰겠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다 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부터는 공무원들도 좀 휴가를 자기들 이제 쓸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성호관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통령의 웬 박수 강효상 대변인 칭찬할 건 칭찬하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자유한국당의 이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홍준표 대표의 친정 체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지금 뭐 소위 말하는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상황이죠. 뭐 아니, 내용이 다 가라앉은 게 아니군요. 아니죠. 이제 시작입니다. 강효상 대변인도 뭐 친홍 쪽으로 지금 분류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뭐 좋은 얘기 했어요. 그걸 갖고서 그럴 게 아니라 이제 시비를 붙었는데 그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친홍과 반홍 그러니까 다시
어떤 사당화된다는 얘기 자체에서의 그런 또 자성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저기도 조금 협치를 하려고 그러면 권력 가진 사람이 손을 먼저 벌려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예. 근데 이 새 정부가 출범할 때 이렇게 다 어수선합니까? 이게 뭐 국민의당 사태에 또 자유한국당 내홍 사태에 뭐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정의당만 이렇게 깔끔하게 잘 정리돼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상정 대표 체제가 이제 끝났고요. 오늘 밤에 새 대표를 확정할 것 같습니다. 이정미 후보와 뭐 저희 프로그램에도 자주 나오셨던 이제 박원수 후보가 이제 아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정의당만 잘 정당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고 나머지 정당은 어수선한 건가요? 예, 바른정당도 뭐 대표를 뽑아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 거대의 정당들이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3선 도전을 할까 섣불리 결정 못한다 한다면 경선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가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노리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추미애 대표도 그분들 가운데 한 분이다 이런 해석이 있어서 뭐 여러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추락하는 아베 지지율 재집권 후 최저다라는데 3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베가 물러나게 되면 한일 위안부 협상도 이제 재협상이 좀 될 수 있을지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네, 오늘 아침엔 매일경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